한 말씀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하지 마라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이게 거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진수위가 이재명급이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에서는 윤석열이 패배한 적이 없어요. 총선과 대선을 왜 졌냐? 등 뒤에서 한동훈이 배신해서 뒤통수를 쏘니까 우리의 전선이 두 개가 된 거죠. 앞으로 보수 개혁의 방향은 전선을 하나로 만드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1대1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긴다는 확신을 거죠. 가지고 네. 근데 고질적으로 1대1에 동의 안 해주는 인간들은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고서 저쪽으로 가라. 네. 또 오늘 오후에 지금 2시 15분부터 앞으로 1시간 한 15분 후에 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네. 뭐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서초동 앞에는 지금 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더운데도 우리 강영석 변호사 앞에서 제가 이 무슨 법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건 완전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이긴 한데 저의 그냥 뭐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의 법 상식에 비춰볼 때 네. 이거는 100%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구속을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아주 네. 특수한 경우 보통은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아주 특수한 경우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는 구속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게 증거인멸. 범죄의 상당성이 네. 확인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 요 세 네. 가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범죄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죄가 있냐 없냐 갖고서 전면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뭘 수사한 게 제대로 없잖아요. 네. 근데 무슨 범죄의 상당성을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특검이 한 거라고는 윤석열 대통령 2번 조사한 거 말고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렇습니다. 그냥 경찰 검찰 뭐 여기 그냥 기록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지금 법원에 다 넘어가서 그리고 지금 이게 내란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냐? 아니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내란이라는 게 1, 2, 3 계엄 아닙니까? 네. 그거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언론사와 유튜브가 생중계한 거예요. 네. 전 국민이 봤어요. 어떻게 증거를 인멸해요? 네. 그리고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뭐 좌파들의 그 삼엄한 감시하에 딱 놓여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합니까? 도망을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네. 도대체? 뭐 무슨 출국 금지까지 다시 시켰던데. 네. 그러니까 구속 요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한 영장 청구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서 네. 최소한의 법 상식을 갖고 있는 판사라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기각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는데 예.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하도 이게 예측이 틀려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그냥 예. 실망을 안겨드리니까 하도 몰상식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 이건 뭐 지금 뭐 제대로 뭐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사실 대통령 되면서부터 관세 협상이 가장 최우선적인 그렇죠. 선거 기간 내내 네. 최우선적인 과제가 뭐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네. 이런 얘기를 늘 했었는데 지금 관세 문제가 안 풀려요. 권력 잡자마자 뭐 네. 서두를 거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7월 말까지로 유예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발효가 되기로 돼 있었던 건데 네. 한 20일 3주 말미를 정도 더 기간을 줬어요.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트럼프가 준 말미고 네. 트럼프가 이렇게 말미를 줄 때는 야, 뭐 좀 안을 좀 갖고 와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좌파들 얘기는 마치 자기들이 뭔가 외교를 해서 얻어낸 것처럼. 연기시킨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이에 뭔가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강현숙 변호사도 뭐 국제정치 흐름 잘 아시니까 지금은 정상외교 시대잖아요. 네. 20세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특히 이 문제는 트럼프가 직접 자기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트럼프를 만나야 뭐가 돼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를 누가 만났습니까? 그래갖고 못 아무도 만났어요. 못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아, 이재명이가 못 만난 것도 못 만난 정영진 거지만 회장밖에 못 만났어요. 지금. 정영진 회장밖에 그러면 차라리 특사를 정영진 회장을 시키든지 네. 그러면 만나줄 거 아니야. 네. 적어도 트럼프 아들은 만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위성라이가 가서 뭘 하니 백날 해봤자 트럼프를 못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직접 핸들링하고 있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어요. 네.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락이고 저기 여항구국 가서 예. 결정권자는 못 만나고 예. 주변인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이게 퍼센테이지도까지 트럼프가 그냥 적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네. 외교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트럼프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만둬야 되는 거야. 네. 일론 머스크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뭐 루비오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 트럼프 생각에 맞춰서 움직이지 트럼프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무 외교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마크 루비오가 8일 날 한국 오려고 했다가 취소한 거. 예. 그것도 아주 심각한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심각한 사인이죠. 네. 이게 정상적으로 그 외교와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5일 전에 일방적으로 방안을 취소해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엄청난 큰일이고 도대체 이거 왜 이러나 그러고서 바로 뭔가가 누가 날아가든지 해서 뭘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지금 왜 그걸 취소했는지조차도 예.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시진핑이가 정승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거기에 맞장구 치느라고 네. 지금 트럼프를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만난 이후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지금 전성절에 간이 많이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말 나왔다가 마크 루비오 취소되니까 그 말이 쏙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해. 그래 네. 그러면 우리 국무장관 안 갈 거야. 이래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완전히 미국에 휘둘리고 있으면서 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중국의 얄팍한 꼼수에도 휘둘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권력이 하고 있는 유일한 거가 북한에다가 계속해서 사인해 주는 거예요. 네. 확성기 중단해. 오늘 또 그 6명 보냈잖아요. 네, 보냈고 그리고 그동안 대북 접촉 이 정부 들어와서 대북 접촉 승인한 거 전부 다 해줬어요. 다 해줬고, 네. 그게 대부분 다 시민단체들인데, 네. 그거 다 해줬고, 그리고 또 대북 전단, 네. 이거 그 쌀 담아서 보내던 미국인들 6명 또 체포했다가 그거 좀 사실 심각한 거 네,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네. 미국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면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인도주의적인 네. 또는 인권 활동을 하다가 6명이 그 나라의 사법당국에 의해서 체포됐다. 그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외교 사안으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을 누구보다도 단 한 명이라도 보호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나라인데 네. 이 나라가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 네. 그리고 북한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사실이니까 딴 것도 아니고 쌀이에요. 쌀 담아서. 쌀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쌀 그리고 페트병으로. 특히 여기에 작은 네. 성경을 넣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성경을 보냈는데 이것들이 잡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십자군 전쟁하자고 지금 달려든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교적으로 대참사입니다. 이게 네. 하도 심각하니까 우리 언론에서 족벌 언론들도 이거 쉬쉬하고 그냥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안은 미국이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외교 참사, 인사 참사 네. 이렇게 몇 가지 규정을 하셨었는데 예. 지금 인사 참사 사실 김민석 총리도 말이 안 되는데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임명이 된 상황이지만 네. 장관 후보자들 지금 한 명 한 명 까도 매일 새로운 게 나와요. 특히나 이진숙 네.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만 골라서 한 것처럼 이번엔 또 자기 자녀를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냥 네. 학교를 미국으로 보냈더라고요. 예, 불법으로 한 거죠. 중등교육법 위반이더라고요. 네. 법률 위반 사항이에요. 처벌 규정은 없지만 법률 위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송구하다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 이자나 저자나 다 비슷비슷하죠. 우리 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제명인의 마을과 같은 그 댓글 네.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숙이는 우리도 방어해주기 힘들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저 사람 원래 우리 사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 저것들도 한 20명 넘게 청문회를 하는데 네. 한두 명은 그렇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급까지 포함하면 한 수명 넘잖아요. 그중에 한두 명은 낙마를 시켜서 희생양으로 삼아야 나머지가 그래도 무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한두 명 갖다 버릴 카드, 희생양 삼을 카드의 영순위가 이진숙이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진짜 자기들 사람도 아닌 거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권오리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둘이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개딸들도 아니고 종북주사파도 아닌데 네. 어쩌다가 저쪽에 줄 서고 이재명한테 잘 보여가지고서 얼떨결에 장관 받은 자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버리는 카드가 필요하다면 요 순서대로 버릴 것 같은데 네. 동시에 이거는 어떤 측면에 문제가 있냐면 개딸들 중에도 종북주사파 중에도 교육부 장관 하겠다는 자 없었을 것이며 네. 보훈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 없었겠냐고요. 네. 외교부 장관 하겠다는 자 없었겠냐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자리를 왜 저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흔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세 사람 흔드는 거는 이 좌파 언론들도 막 나서 그렇죠. 뭐 뉴스타파 이런 데들 이런 막 데서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버리는 카드를 두세 개 정도는 준비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힘이 전면 투쟁, 총력 투쟁 할 때 버릴 카드지. 네. 저러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강 멍뚱멍뚱 구경하고 있는데 일부러 버려준다? 그건 아니에요. 언론만 하고 있지 뭐 네. 안 해요. 딴 데서는. 네, 그렇습니다. 국힘에서는 전혀 네. 지금 아무 관심도 없고 국힘은 그렇죠. 그래서 버리는 카드로 일단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네. 버리지는 않는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임명하면 끝나는데 뭐하러 버리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청문회 날 해명하겠습니다. 이 네.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문회 딱 하루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시간 정도 버티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대가리 숙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재명이가 그 다음날 임명해주면 끝난다. 네. 다 계산이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분위기 보니까 다도 넘어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예. 지키자 일단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그렇게 저는 네. 그걸로 간다고 보는데 네. 만에 하나 정말 좀 이 한두 명은 안 되겠다. 그 정도는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순서대로 내줄 것이다. 네. 이진숙, 권오을, 조현. 조현. 예. 네. 권오을은 사실 진짜 그냥 얻어 걸린 거라서 예. 저쪽에서도 별로 그게 뭐 지켜주겠다는 별로 그런 아까 없었어요. 의지가 없어요 보니까. 뭐 저 일각에서는 권오리를 장관시켰다가 경북도지사로 출마시키려고 한다. 그런 그 계산이 있다고들 하던데 마치 전재수를 부산시장 출마시키려고 해수부 장관 시키듯이 예,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 버려도 크게 아까울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는 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교육부 장관 이진숙 말고 우리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아주 그냥 국무회의에서 예. 예, 맞짱을 뜨고 있어가지고 예. 예. 야, 그 여장부예요. 정말 대차게 맞짱을 떴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이진숙이라는 이름 석자를 직접 얘기를 못해. 지도 지도 쪽팔린 건 아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진숙이를 얘기하는데 이진숙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지금 계속 이진숙을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이가 국무회의 위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 있다가 한 말씀 드리겠다. 양해를 구하고는 발언할 수 있으니까. 네. 표결은 못해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하지 마라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야, 아마 이게 거의 그 역사상 최초로 기록되는 네. 이 국무위원이 발언할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고서 진짜 말을 잘라버렸잖아요. 네. 이건 뭐 초유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재명이가 이재명급이 되는 거죠. 이진숙이가 이재명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효과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다가 감사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던데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 황당해요. 지난 8월에 탄핵됐잖아요. 방통위원장 임기를 시작해서 이틀째 탄핵이 됐어요. 네. 일한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도 안 돼. 네. 하여튼 그 사이에 무슨 탄핵당할 짓을 했다고 탄핵을 시키냐고. 그래서 탄핵이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됐어요. 네. 그럼 직무 정지되면 어떠한 공적 일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사적 일도 못 하게 돼 있냐 법률상.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가 된 사람도 밥은 먹을 거고 술은 마실 거고 친구는 만날 거고 뭐 운동도 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 연장선에서 이진숙이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네. 고성고 TV에 출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뭐 저쪽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좌파고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진짜 그렇지. 이진숙 이틀째 되는 날 탄핵을 한 거는 도대체 어느 누가 상상했겠어요. 네.
그런 몰상식한 짓, 상상도 할 수 없는 몰상식한 짓을 저들이 했다라고 발언한 거야. 그걸 시비 잡아가지고서 감사원이 네. 감사원이 주의를 줬어요. 아, 이번 주의는 또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아. 그렇게 주의를 주니까 네. 봐라, 감사원이 주의를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러고 이준석을 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저기 유튜브에 출연하는 게 문제라면 저것들은 왜 허구날 뺀질뺀질 거리면서 유튜브 출연하잖아요. 네. 그것들 다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죠. 오히려 또 막 장려해요. 유튜브 나가서 그러니까. 정책 홍보 좀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준석이가 진짜 눈에 가시일 텐데 또 이준석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네. 뭐 어디 가서도 그 하고 싶은 말 안 할 뿐이 아니죠. 겁이 나서 못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 네. 이 사람이 종군 기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요. 총알이 날아다니는 거 전쟁터에서도 취재 그 기자 정신을 가지고 취재를 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진숙이라는 사람 눈에는 저기 이재명이가 있고 그 옆에 소pan 이재명 똘마니들이 쫙 앉아서 국무회의랍시고 하는 거가 다 진짜 허접하게 보일 거야. 근데 그것들이 뭐 당신 말이야 발언하지 마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주눅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저 걸프전 90년대 초반에 네. 저때 저런 그 아니,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진짜 저기 바그다드에서. 뭐 옆에 포탄이 터지고 막 그런 네. 데서 저렇게 저 기자 활동을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 이재명이가 말하지 말라 그런다고 주눅 들어서 고개 숙일 사람이냐고. 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뭐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혁신위는 한다고 그랬다가 안철수가 또 철수해가지고 마니까 또 윤희숙, 선관위원장은 또 황우영. 황우요. 지금 그냥 저기는 강영석 변호사도 국회의원을 한번 했던 적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자기 뺏지 말고는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나라가 망해도 국회의원만 유지되면은 뭐 상관없고 전쟁이 터져도 국회의원만 유지되면 상관없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심지어는 내년 지방선거는 어차피 지는 거니까 네. 총선은 아직 3년 남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힘 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이 어쨌든 현상 유지, 네. 뭔가 혁신한다 그러면 현상을 타파하는 건데 현상을 타파하는 순간 지가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네. 막 그냥 3년 후에 선거 치를 때까지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판단착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윤상현 어제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저 현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좌파들이 윤상현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뭐 명태균인가가 뭐 폭로한 것 중에 보면은 김영선 공천 관련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통해서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한테 뭐 대통령이 전화했다. 딱 그거 가지고 지금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것들이 지금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최소 5, 60명은 수사받아야 돼요. 네. 윤상현이 수사받는다면 한 5, 6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부가 다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받아야 되거든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계산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판단착오를 계산착오를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송은서이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그 상법 개정안 3%를 동의해 줬잖아요. 동의해줬죠.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3% 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법 개정안에 좌파들이 밀고 있는 핵심인데 이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조항도 독소 조항도 있지만 3% 룰은 오너십을 거의 빼앗는 네. 그런 가장 나쁜 독소 조항인데 이거를 처음에 반대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 강력하게 반대했고 네. 국민의힘도 반대였어요. 근데 이걸 양보했어요. 그걸 보고 이것들이 그 3%를 이른바 상법 개정안으로 완전히 저 호랑이 입에 그 이 먹이 던져주면서 뭔가 뒤로 뭘 받는 게 있겠구나.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현실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측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가 살살 다뤄줄게. 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선처 약속을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받은 것 아닐까라고 제가 의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전 모르죠. 네. 합리적 의심을 제가 제기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계산착오다, 판단착오다. 절대 저것들이 봐주지 않는다. 당장 자기들
필요할 때는 봐줄게 살살할게 막 우리가 뭐 다 같은 저 배지들 아니냐라고 부슬릴지 모르겠는데 돌아서면 너네 죽는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경고했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바로 뭐 윤상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아니, 근데 웃긴 거는 김종인, 이준석이 사실은 명태균이랑 더 가까운데. 더 가깝죠. 예. 김종인, 이준석은 조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네. 오히려 김종인은 지금 뭐 대미 특사. 미국 특사를 시킨다 그러고 있고 이준석은 선거 끝나고 나서 조용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네. 원래 그 경상남도 창원에서 활동하던 네. 그 정치 컨설턴트고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정치판으로 그 이제 영역을 넓혔는데 그 중앙정치판으로 영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김종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특검에서는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명태균을 다루잖아요. 네. 거기서는 명태균이가 뭐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뭐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을 뭐 보장받았네 어쨌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명태균이가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만났대요. 근데 명태균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명태균이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를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만났냐? 김종인이가 그 당시에 그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네. 그때 김종인이가 윤석열 후보를 만날 때 데리고 가갖고서 인사시키고 또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후보고 당대표니까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쫄래쫄래 쫓아가서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만나고. 네. 그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이도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 이준석이도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판을 잘 모르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이 사람이 역할을 하는가 보다 해서 한두 번 얘기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이 촉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후로는 일체 뭐 접촉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정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이는 김종인과 연관이 깊고 네. 이준석이하고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그 야밤에 데리고 가서 홍매화를 신고 매화를 신고 그런 난리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이 얘기를 하면서 김종인이는 미국 특사로 보낸다 그러고 이준석이는 손도 안 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론 정해놓고 하는 수사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도 지금 안 건드려요. 홍준표를 왜 안 건드리냐고. 네. 명태균이가 그렇게 홍준표를 물고 온갖 들어가는데.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두 네.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난 대통령하고 뭐 김건희 여사하고는 그렇게 뭐 깊은 관계가 아니고요. 하면서 명태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홍준표랑은 내가 굉장히 깊은 관계였어요. 오세훈이랑도 굉장히 깊은 관계였어요. 그 둘만 물고 늘어졌는데 네. 둘은 안 건드리고 황당하게 윤상현을. 야, 그러니까 이게 이 특검이 뭐 내란 특검이건 뭐 김건희 특검이건 결론 딱 정해놓고 네.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사가 아니고 이것들은 정치하는 거다. 언론 프로에 하는 거다. 그러면 결론 정해놨다고 했을 때 그 정해진 결론이 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단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것. 이게 이자들이 내려놓은 결론이에요. 결론이죠. 네. 모든 걸 거기에 짜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뭐 이게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그 두 사람만 구속시키면 네. 자기들 할 일 다 했다. 그건데 막상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않아서 문제죠. 쉽지 않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뭐 특검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이 네. 법리와 상관없이 가겠지만 일단 영장 심리부터 오늘 네. 2시부터 있을 영장 심리부터 해서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나오고 뭐 2심, 3심까지 가는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하나는 기본 팩트가 뭐냐? 두 번째는 이것이 법리적으로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최소한 이건 따져가면서 갈 거 아닙니까? 네. 특검이 기소하고 끝나고 자기들은 그만이고 돌아가고 특검에서 우리는 윤석열이 잡아놓습니다. 김건희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재명이한테서 상 받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은 끝나는 거고 지것들 챙길 거 챙기는 거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네. 아무리 사법부가 자기들이 먼저 발랑 들어 누워서 이재명이한테 아첨 떠는 사법부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팩트 체크와 최소한의 법리 적용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네. 그 점에서는 저는 사법 처리는 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거의 무죄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사법부로 생각해요. 가면 언론 플레이가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특검의 시간이니까 언론들이 그냥 특검이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뭐 분위기가 막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네. 심지어는 무슨 뭐 친복들이 배신을 했네 어쩌네 그런 식의 아이. 플레이를 흘리더라고요. 뭐 강희구가 뭐 어쩌고 말을 바꿨네 무슨 김성훈이 말을 바꿨네 그러면서 그걸로 영장을 친 것처럼 마치 별소리를 다 하는데 막상 또 김성훈 차장은 자기 말 바꾼 거 없대요. 바꾼 거 없다 반박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결국 특검이 정말 태산명동 서일필 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참 법리적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영장 청구고 영장인데 솔직히 이제 이거 영장 기각될 것 같아요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 말이 안 되는 청구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 영장 전담 판사였던 남세진 판사가 네. 이 영장을 원칙대로 기각시키면 네. 앞으로의 법원 인사나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음. 쥐기현 판사 구속 취소시켰더니 난리가 무슨 났죠. 이상한 사진 가지고 막 뭐 룸사롱 갔다 뭐 했다. 근데 그 노정면이 공개한 사진에서요. 네. 쥐기현 판사가 후배들이랑 그냥 남자 셋이서 이렇게 인증샷 밝게 찍은 거 말고 그 술집에 여성들 앉아있고 한 거는 쥐기현 판사랑 1%도 상관없는 사진이에요. 네. 지판사가 있을 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다른 때 영업하는 사진을 찍어놓고 국민들은 자세하게 안 보니까 혼동을 시킨 거죠. 마치 그 여자들과의 있는 자리에 지판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인격살인을 가하니까 판사들이 쫄아서 뭐 할 수가 없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이라는 게 결국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둘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고 네. 어차피 이 사건 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그냥 특검이라는 거 존재를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이번에 기각시킨다고 해서 재청구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게 영장은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어제 구속심사에서 나는 이미 고립무원이다. 혼자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SBS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혼자 싸우겠다. 네. 어제 대통령님 말씀에 계속 싸우겠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것은 구속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위축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당한 정치 보복, 말도 안 되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서 그 부분 우리가 대통령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나라의 사법 체계나 여러 가지 수사 체계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한 달 만에 급격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네.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생각하지만 정말 답답하기 한이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특검이 마치 문재인 때 적폐청산 네. 그때 홍준표 시장 말로는 뭐 대충 한 200명 정도가 조사는 뭐 1000여 명이 받고 200명 정도가 구속됐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어마어마한 수의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인재풀을 싸그리 말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알고 거의 있는데 1년, 2년 동안 거의 그렇게 그냥 계속 수사해서 그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3대 특검으로 해가지고 메인을 일단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또 막 뭔가 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이게 도대체 언제 때 일인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네. 피의자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적시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공략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 부부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으로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을 칩니다.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그 전후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만 했으면 일단 피의자 압수수색 너네 다 와봐라. 그리고 체포동의안 치면 민주당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족족 다 동의해주겠다.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현역 의원들 엮어가지고 혹시라도 7명만 구속시키면 100명 이하로 떨어지니까 네. 자기들이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개헌이든 개헌. 뭐 이재명 연임안이든 뭐든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월급 받은 사람 일단 다 조사할 겁니다.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와 뭐 연락 한번 했거나 옷깃만 스쳤어도 다 조사하면서 보수 우파의 인재풀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 최혜병 특검으로는 뭘 하느냐. 군에서 보수 우파적 사명감이 충실한 나라 지키겠다는 보수 장군들, 우파 군인들 다 촉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국회가 무너지죠. 그리고 보수 우파의 인재, 대통령실 출신의 젊은 인재들 이제 이 사람들이 3년 뒤, 8년 뒤에 국회의원 해야 될 행정관, 비서관 출신의 인재들이 다 엮여서 무너지죠. 네. 여기에 안보관 투철한 보수적 성향의 군인들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3대 특검으로 그냥 대한민국의 보수파의 뿌리 자체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유 지친다, 꼴 보기 싫다, 국민의힘 누구 뭐 했노 하면서 그냥 요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유튜브 시청자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 때 다시 이재명 정부랑 싸워봐야지 했는데 풀 한 폭이 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시기에 시청자 떨어지는 거 그리고 막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막 우파의 메시지나 정치권의 투쟁을 외면하는 거 좀 원망스러워요. 좌파들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야당일 때 더 똘똘 뭉치고 야당일 때 지지자들이 더 극성이 되더라고요. 그 좌파 유튜브도 더 후원해주고 더 밀어주고 김어준 그 뉴스공장 유튜브가 이들 좌파할 때 완전히 뜬 거잖아요. 네. 실시간 막 30만 명 보잖아요. 보수 우파는요 이길 때는 와 합니다. 분위기 좋으면 좀 힘들어지면 정치인들도 다 숨는데 제가 그냥 오랜만에 나와서 이런 센 이야기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지지자들부터 그냥 다 도망가요. 네. 다 보기 싫다고 다 숨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역전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거를 지켜냅니까? 지금 저들은 아예 이 보수파의 군,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 키운 인재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덤비고 있는데 아예 지금 국힘 자체를 해산시켜서 뭐 재산도 다 뺏고 하려고 지금 뭐 착착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설마 하겠지만 쟤는 네. 시도는 할 거예요. 시도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지금 자기들 손에 딱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 돼도 그 딱지를 붙여서 네. 그 재판이나 그 헌법재판소 그걸로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시도할 것 같거든요. 지방선거까지는 특검으로 재미 많이 보고 특검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나오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산정당 청구를 해서 다음 총선을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갈 거예요. 해산될 정당한테 표 줄 거냐. 그러니까 걔는 계획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기 싫다. 에이 맨날 지는 것. 아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도 방송할 만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합니까? 네. 이럴 때 한 명이라도 더 지키고 하나라도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다 숨어버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숨지만 지지자들 시청자들부터 다 떠나가면 나중에 왔을 때 싸울 전력 없다. 뭐 여기 뭐가 있냐. 아니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진지를 짓밟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때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마음이 무겁네요. 네 이렇게 저렇게 쓴소리를 제가 동시나발 난사 요새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마음이. 남미로 도망갔던 제가 참 부끄러워지네요. 다시 돌아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 그 압수수색은 정말 너무 웃긴 게 김종인, 이준석이 더 가깝지. 아 그렇죠. 명태균하고 가까워도 김종인, 이준석이 가깝지 어떻게 윤상현 의원은 별 관계 없잖아요. 네 명태균과는 특별한 연이 없어요. 네. 그리고 명태균의 활동 알기는 아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명태균한테 무슨 부탁 직접 받는 그런 사이가 전혀 아닌데. 명태균의 활동 범위는 경남이었어요. 네. 이 사람은 이제 경남 창원 쪽에서 그래서 김영선하고 엮이는 네.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자기 이권을 네. 도모하던 일종의 정치권 업자인 것이고 그러다가 일약 그 전국구 유명세를 얻게 됐는데 이 사람의 전국구 유명세를 깔아준 배경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거든요. 김종인하고 이준석이죠. 김종인하고 이준석인데 김종인은 미국 특사를 보낸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김종인이 과거 발언 중에 뭐 트럼프에 대해서 온갖 악담한 게 나와가지고 광인 정치라고. 네, 미국 특사로 적절하냐 이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요새는 네. 어떤 생각까지 들리냐면요 이재명이 알고 보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김종인이 트럼프 보고 광인이라고 했던 게 지금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친 사람이라고 모욕한 사람을 특사로 보내? 싸우자는 건가? 아니 그러면 당연히 안 만나주죠. 그거 싸우자는 거예요. 특사가 갔는데 네. 그 트럼프를 못 만나면 이제 대한민국은 특사라고 해도 못 만나. 특사는 사실 그 대통령이랑 같은 급으로 보내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루비오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쵸. 루비오가 뭐 김종인을 뭐하러 만나주겠어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김종인, 이현주 다 듣보잡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유 김종인 해주지. 근데 트럼프를 광인이라 했어. 만났다가 루비오가 트럼프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트럼프 성격에 불러서 야 너 나보고 광인이라고 한 사람 만나줬니? 한마디면 날아가는 거예요 루비오도. 그러니까 이 위성락은 그래도 아메리칸 스쿨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루비오는 만났죠. 인맥은 있으니까 어찌됐든 가서 루비오까지는 만났는데 위성락도 지금 트럼프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성락이요. 정상회담 날짜도 못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는데 공감대를 얻는다. 저는 이런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정상회담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조속히 정상회담을 하기로 공감대를 얻어왔다. 이거는 뭐냐. 위성락 입장에서는 아 제발 날짜 좀 주세요. 형님 8월이든 9월이든 에이펙 전에 날짜 한번 주세요. 루비오 형님. 아 그래 우리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 공감대를 가지고 넌 가. 이거 완전히 문전박대 당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냥 단순히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안보실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중간쯤 되잖아요. 안보실장이면. 네. 근데도 저런 진짜 천대를 받고 왔다는 건 문전박대 천대를 받고 왔다는 건 그러니까 이재명도 저거 보고 겁날 거야. 근데도 계속 이재명 머릿속에는 자기가 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또 전작권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아 근데 일단 김종인을 네. 저는 알고도 보냈다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 찬밥 신세를 해버리면 거 봐라 하면서 국내의 어떤 반미 정서를 막 유도하려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명분 있게 시진핑한테 가서 쉐쉐하고 한중 정상회담 먼저 하고 아니, 자연스럽게 친중으로 대놓고 틀려는 거 아닌가 싶은 아직도 생각이 정신 들어요. 못 차린 게 전승절 참여했더니 마크 루비오가 온다가 취소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전작권 환수? 그러면 트럼프가 눈알 깜짝하나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땡큐죠. 아니 안 그래도 방위비 내든지 아니면 니네가 다 가져가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환수한다? 그럼 가져가. 그럼 어떡할 거야? 가져가라 하고 가져가서 가져갈 능력이 되냐고. 험프리 평택에서 미군 다 빼면 네. 일단은 그 지역 경제가 초토화돼요. 미군이 빠지면 우리 외교 안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엄청난 이 블랙스톰 폭풍이 몰아치는 거는 코리아 리스크가 당연한 거고 네. 일단 평택과 경기도 남부 지역 경제가 다 씨가 말라버려요. 그 미군들이 밖에 나와서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작권 환수가 협상 카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디 무슨 문재인이 꾸던 중국몽에 본인도 빠진 건지 아닌지 아니 모르겠는데 노무현이 자기가 중재자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어.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자 한다고 하다가 판문점에서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아니 너 빠져. 네가 무슨 운전이야. 너 면허도 없어 임마. 빠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도 네. 그 만화만 봤는지 네. 영화만 봤는지. 근데 저는 한미 외교사에서요. 네. 김대중 때도 있었고 문재인 때 뭐 또 그 이전에 노무현 때도 있었지만 미국의 넘버 2인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온다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설명도 안 하는 건 처음 봐요. 닷새 전에 취소하는 거. 이거는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언론들이 지금 다 문 닫아야 되는 게 정상 언론이라면 이걸로 일주일 내내 대서특필하고 종편에서 특집 잡아가지고 이거 한미관계 완전 파탄났다라고 떠들어야 마땅하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언론들이 가만히 난리 있겠습니까? 났었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8일날 한국을 방문한 다음에 10일날 말레이시아를 가요. 1박 2일 방문하고 네. 말레이시아를 바로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안보 포럼에 참석하는데 한국만 취소하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는 가요. 가. 네. 네. 그러니까 원래 한국만 오는 일은 없어요. 미국의 주요 인사가 아시아를 돌 때 일본, 한국, 뭐 필리핀을 가든지 대만을 가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를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국을 돌지 한 군데만 안 가거든요. 근데 한국만 쏙 빼고 딴 데는 다 가. 제가 두 가지 취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봐 드릴게요. 네.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왔잖아요. 엄청 협상이 잘 됐죠. 윤석열 정부와 우리 기업들과. 네. 그래서 한국 다음에 일본 가기로 한 걸 취소하고 다시 사우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가 지금 그때 그 일본 꼴을 네. 더군다나 미국의 국무부 장관한테 당한 거고. 당하고 있는 거죠. 저기 보세요. 지금 오늘 지금 말레이시아 참석했다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안보실장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 때 김성환 안보실장은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바이든이랑 통화 연결시켰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사진이 아직도 다 남아있고 기사가 있을 텐데 우리가 바이든이랑 전화 통화를 어떻게 했느냐. 김성환 안보실장이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랑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되는 사람이 정부의 안보실장일 때랑 지금은 그나마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이랑 제일 친한 게 위성락인데 가서 루비오 만나서 날짜도 못 받고 문전박대 당하고 온 거예요. 완전히 실사례만 비교해봐도 천양지차잖아요. 이런 걸 언론들이 지적하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각합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문제가 아니라 관세 협상 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텐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 전에 관세가 타결될 거라는 거로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관세 협상은 자, 오리무중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세 협상에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패키지로 딸려 있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사실은 이건 우리가 안 꺼내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독도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걸 분쟁 지역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이슈로 만들면 괜히 시끄러워지고 우리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덮어두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작권 환수나 미군 주둔 문제는 그냥 냅두는 게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이 제가 막 전승절도 그렇고. 이걸 일부러 불리한 걸 막 꺼내. 그러면서 협상 카드라고 막 혼자 널뛰고 있으니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전승절은 정말 웃긴 게 전승절은 중국에서는 그냥 다 초청들 해요. 매년. 네, 네. 초청을 하지 뭐 특별히 올해 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 그 정권 자체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시진핑 정권하고 얘기를 하려고 안 하는데 그걸 꺼내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의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선 아 그래? 그럼 중국하고 미국 쪽에서 선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시진핑도 놀랬을걸요. 네. 뭐 한국이 전승절에 온다고? 야,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도 시진핑을 이게 배관시하는 입장인데 갑자기 한국에서 시진핑을 만나러 오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 야 얘는 진짜 나는 본 적도 없지만 얘는 진짜 나를 좋아하나? 내 꼬붕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전초가 다 있었습니다. 중국의 차관도 아니고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주한 중대사 앞에서 한테 찾아가가지고 설교 듣고 앉아오고 국제적 개망신 당하고 했던 게 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일반 커피라면 네. 이재명은 친중으로는 TOP예요. 이 커피 광고에 비유하면 문재인이 순한 맛이면 이재명은 불닭볶음면이에요. 친중으로 따지면 시진핑이 얼떨떨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뭐 한국 정상이 전승절에 오겠다고 한다고? 여러분 다 외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 중국 군부 실권을 장유샤가 장악하고 후진타워 원로그룹과 함께 시진핑을 대놓고 밀어낼지 아니면 시진핑의 독점적 질서 있는 권력을 퇴진을 할지 축소시켜서 옛날처럼 옛날에는 과도 정치였잖아요. 네. 여러 명이 공동 집권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었는데 시진핑이 그걸 깬 건데. 네, 뭐 태자방이다 뭐 상하이방이다 다 밀어내고 혼자 해먹다가 지금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이게 독재자가 권력을 나누면 그 순간 그 사람 끝난 거거든요. 네. 그냥 얼굴마담 정도 하다가 이제 밀려날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외신이 분석하는 시진핑의 현재 입지인데 드디어 중앙일보에서 연일 그 시진핑 관련 분석 기사를 내놓더라고요. 조중동은 계속 뭐 맞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뒤늦게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발 신문이라도 좀 보고 국정 운영을 해라. 외신이라도 좀 보고. 저 기사는 아주 그냥 모든 그동안 나온 얘기들을 그동안 유튜브와 외신들에서 나온 얘기들을 전부 다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썼더라고요. 저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은 짧게 이 이야기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만이랑 무조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지금 양안 전쟁이 아니면 탈출구가 없으니까 네. 중국 경제가 완전 폭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국 군이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군이 반대해서 장유샤가 중국 군부의 탑6 중에 시진핑 측근 3명을 지금 날려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없어요. 군에서 자기 측근 팔다리가 1명이 아니라 3명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 같은 권위주의 나라에서 지금 무력은 이미 시진핑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로 그룹들이 돌아와가지고 80 넘은 할아버지들이 최근 베이다허 회의 모습을 보면 2023년 모습하고는 다르게 2024년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만 딱 앉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엔 보면 상무위원들 사이에 원로들이 하나씩 다 끼어앉았어.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동집권 체제구나. 이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면 중국에 진짜 엄청난 중국 권력 내부에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때가 재밌어요. 요때 보시면 시진핑은 앞에 걸어가는데 주요 인사들이 전부 시진핑 뒤에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네. 저 참석자들의 눈은요. 네. 저도 옛날에 대통령 모시고 행사 많이 해봤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봅니다. 그럼요. 아니 VIP만 쳐다보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아,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근데 저 권력이 민감한 저기는 권력 놓치면 그냥 전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나는 나라잖아요. 한순간에 작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박수 치면서 시진핑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다른 원로 다른 인사를 보고 있다? 그건 뭐냐? 권력이 이미 넘어간 걸 저기 있는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브릭스를 12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던 시진핑이 지금 브릭스를 안 가고 저길 갔단 말이에요. 저건 시진핑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한눈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중국 떠나고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며칠 사이에 무슨 급변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건. 옛날에 중국 왕들이 절대 외유를 잘 안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주 에이펙에도 안 올 확률이 저는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온다면 하나입니다. 그 전에 사실 실권 정리가 끝나고 허수아비가 되면 그럼 오는 거죠. 권력 뺏기고 할 거 없어지면 오는 거고 뭔가 계속 긴장 관계가 있고 권력을 안 뺏기려고 씨름하는 단계면 오히려 에이펙에도 안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저게 뭐랑 비교가 된다고 보냐면 이재명이 나토 참석 안 하고 그 나토 회의 열리던 당일날 호남 가가지고 소록도 가고 그랬거든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보수 지지자분들한테도 좀 서운하다 소리 했지만 네. 이렇게 많이들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아서 지금 보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500명 잡히고 국민의힘이 200명밖에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표본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60%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표본이 일그러져도 60%밖에 안 나온다는 게 이재명의 불안인 거예요. 문재인은 86%가 나왔어요. 그때는 뭐 2년이나. 네. 근데 문재인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당하고 양산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막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막 무리하게 특검 몰아붙이고 하는 게 나는 아무리 용을 써도 대선에서도 과반을 못 넘겼고 이 여론조사 표본이 다 깨졌는데도 60%가 내 한계구나. 그럼 86% 문재인도 무너졌는데 나도 무너지는 거 아닐까라는 초조함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왜 더 이렇게 점점 갈증 상태로 빠져들거든요. 권력이라는 게 강력하게 쥐면 줄수록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모르고 갈증 상태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특히 저런 지금 지지율 조사가 완전 너를 뛰어요. 완전 너를 뛰는데 그 면접원이 조사하는 거에서는 국힘 조사가 10%대까지 나와요. ARS는 지금 다 20% 후반이나 30% 초반 나오거든요. 이게 10% 차이 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면접원한테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특히 우파 지지층은 이제 면접원한테는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다 심정적으로 이 국면에서 네. 사람한테 나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재명 싫어한다 말하기가 또 부담스러운 영향도 있을 거고 지금 온 언론사도 윤석열 정부 때는 허니문이고 뭐가 없었거든. 제가 놀랬던 게 대통령 취임식도 전에 당선된 다음 날부터 탄핵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김민석의 형인 김민웅 등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정도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방송국 다녀보면 분위기가 야 허니문이니까 이재명 세게 까지 마라. 그리고 말싸움 잘하고 토론 잘하는 보수 우파 패널 일단 다 빼라. 좀 흐리멍텅한 애들만 채워 넣어라. 이게 방송사 분위기예요. 이게. 그 와중에도 이재명 지지율이 문재인에 비하면 20% 언더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여론조사 응답하고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이런 소식들 중국의 내밀한 이야기를 유튜브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론을 퍼뜨려 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 네. 지금 실망했다 지쳤다라고 이렇게 손 들고 나가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국힘 상황을 좀 한번 보시면 지금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를 못 잡았죠? 네, 뭐 8월 19일 청주에서 한다는 말이 어제 돌았는데 그러면서 뭐 네. 뭐 동혁, 뭐 대망론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돌았었어요. 근데 일단은 날짜와 장소가 공식적으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대위 백불에서 아직까지 대관 계약하지 않았다라고 박성훈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8월 말로도 일자가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대 분위기가 지금 좀 안 살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게 안철수 의원 그리고 조경태 당대표 후보군 중에서는 장성민 전 뭐 대통령실 비서관, 장성민은 기획관 선언을 네. 했나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언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붐업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8월 중순에서 말이 될 것 같고 장소는 청주가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구체적 일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관심은 이제 한동훈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장동혁이 김문수의 대체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나오는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저 멘트는 마음에 드네요. 장동혁 기사에서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한 과감한 청산 필요하다. 이거는 친한게 청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장동혁은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저랑 개인적으로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총선 때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그 뒤로 장동혁 역을 방송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왜냐? 탄핵 반대할 때 잘 싸우더라고. 잘 싸웠죠. 그리고 친한 게 탈출을 먼저 했으니까. 우리는 또 방송에서는 사적인 감정 안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한 과감한 청산 필요하다. 저게 장동혁의 캐치프레이즈라면 전 장동혁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나도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급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충청권에서 네. 한 명 나오는데 지금 나온다면 충청권에서 지금 장동혁이니까 네, 네. 빨리 충청권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자리매김을 해야죠. 다만 장동혁 의원이 나와도 제가 전망하는 분위기로는 김문수 후보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뭐 그래도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죠. 네.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뭐 다르긴 하지만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김문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많이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대충 한 12%, 13%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한동훈은 10%나 10%보다 못 나오는 그런 조사. 나경원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저게 국힘 지지층 결과인가요? 아니면 전체 결과인가요? 아마 전체 결과. 그냥 전체 결과. 네. 저거 아마 그러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바꾸면 차이가 훨씬 많이 날 거예요. 네. 그 얼마 전에 KPI 뉴스에서 했던 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보세요. 34.6 막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지지층에서는. 네. 근데 전당대회는 어차피 국민 지지 그 50대 50인가요? 아니요, 8대 1로 합니다. 8대 2죠. 당원이 80이고요.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이고 이 전대 룰을 섣불리 건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네.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데, 지지층에서는 뭐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이다. 더군다나 한동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온다. 이런 조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아직 뭐 전당대 출마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많았죠. 모든 분위기상 나오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뭘 가지고 나올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장동혁 의원이 내부 총질 청산 이런 키워드를 선점한 건 대단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런 아젠다들이 전당대회에서 화제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김문수냐 한동훈이냐는 부차적 문제예요. 당연히 한동훈은 안 될 거고 죽어도 안 되지만 근데 어떤 메시지, 어떤 아젠다가 화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 물러나라. 조경태는 특검 수사받는 의원들 알아서 당을 떠나라. 이게 같은 당에서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럼 민주당이 작정하고 조지면 다 떠나가야 돼요? 이런 어떻게 보면 동지로서 같은 당 식구로서의 최소한의 금도도 어기는 인간들이 막 판을 치는 와중에 장동혁 같은 주자들이 나와서 되건 안 되건 저는 실제 당선 가능성은 아직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데 내부 총질하는 네. 사람 정리하겠다. 내부 총질 청산 이런 키워드가 화제에 뜨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네. 사실 그 고질적인 문제예요. 국힘의 고질적인 문제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오래가고 성공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총선 지고 대선 진 거예요. 네. 모든 경우가 그거예요. 항상. 그 제가 언론사 이제 고위 간부들이랑 좀 교분이 있잖아요. 최고위원도 하고 대선을 했으니까. 만나서 조중동에 뭐 높은 사람들이랑 밥 먹고 할 때 이거 물어보면 아무도 딱 부러지는 대답을 못 해요.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로 다양성 하나도 없이 총선 이기고 대선 이겼는데 너네 맨날 우리 보고 다양성 부족하다, 비주류 배려 안 해서 그렇다더니 우리는 뭐 친한, 비윤, 반윤해서 아주 다양하죠. 다양하다 못해. 집안 기둥뿌리 뽑히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훨씬 다양한 정당인데 왜 지는 거냐. 말이 되냐. 저는
배울 거는 좌파들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선거 이기려면. 국민들은요, 일극체제를 좋아합니다. 그냥 너네끼리 싸우지 말고 지도자 한 명 뽑았으면 아싸라게 밀어줘라. 아니 어차피 양당 체제인데 무슨 한 당에서 뭘 다양한 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에서는 윤석열이 패배한 적이 없어요. 1대1 싸움에서는. 근데 총선과 대선을 왜 졌냐? 총선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인데 등 뒤에서 한동훈이 배신해서 뒤통수를 쏘니까 우리의 전선이 두 개가 된 거죠. 질 수밖에 없었고. 대선도 한동훈이 뒤에서 말도 안 되는 택도 아닌 소리 하면서 유세가 아니라 거의 대선 방해를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선이 분열되니까 진 거예요. 그런데 전선을 하나로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개혁의 방향은 한동훈하고도 분열됐고 이준석도 분열됐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 개혁의 방향은 전선을 하나로 만드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1대1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이긴다는 확신을 거죠. 가지고 네. 1대1로 만드는 걸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고질적으로 1대1에 동의 안 해주는 인간들은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고서 저쪽으로 가라. 네, 내보내야 돼요. 저쪽으로 가라. 아니면 중간에 있든지 네 맘대로 해라. 거기 괜히 들어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저는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재명이 50% 안 넘었고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이재명보다 이겼죠. 높았다는 거. 이게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됐을 때도요. 네. 홍준표, 안철수 합하면 이겼잖아요. 여러분 탄핵됐다고 해서 선거 지는 거 아니에요. 분열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 항상 보수는 분열해서 지고 있고 진보는 부패해서 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진보가 대장동 등으로 부패한 것보다 보수 분열의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대선 치르는데 친명 1극 체제에 반발해서 비명들이 설친다? 걔네는 비명들이 설치고 싶었는데 설칠 분위기가 아니어서 못 설쳤잖아요. 걔네는 거기서 못 살아남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도 순 점잖은 온실 속 화초들밖에 없는데 지지자들도 너무 점잖아. 그냥 온라인에서 한동훈 욕이나 하고 말지 저 개딸들이 비명계한테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다 점잖아. 유약해. 그러니까 이 친가발파 한동훈 떨거지들이 설치는 겁니다. 네. 지금 다 통과할까요? 장관들? 네, 일단은 낙마 후보들이 몇 명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단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거기는 무조건 낙마합니다. 네. 그리고 권오을. 네. 그리고 강선우가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강선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너무 좀 깜짝 놀랐습니다. 46번? 그 정도면은 국회에서 네. 진짜 그럼 진상으로 소문나 있을 네. 텐데. 그러니까 보좌진 많이 가는 국회의원실 소문이 항상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대부분 보좌진 문제가 아니라 의원의 문제입니다. 네. 의원 갑질을 견디다 못해 보좌진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딴 데 가서는 멀쩡하게 잘 있어요. 이번에 저 강선우 지금 전직 보좌관들이 다 내부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공익제보. 변기 고치라 했대잖아요. 아니 살다 저는 국회의원실 보좌관 안에 자기 집 변기 고치라고 말하는 거 처음 봐요. 그 의원실 변기가 아니라 자기 집 변기? 그렇다는데요? 저 보도 보니까. 네. 자기 집 변기. 그리고 자기 집 쓰레기 버리라고 그랬대요. 이게 들어왔더니 이거 좀 버려요. 그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거 좀 버리고 가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남편의 주식 취득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배달 기사한테 쓰레기 버려달라는 것도 저것도 온라인에 올라가면 저것도 욕을 뉴스가 엄청 되는데. 먹거든요. 저것도 뉴스가 되는데 자기 보좌관한테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문제는 국민의 정서를 딱 건드리는 갑질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는 그렇죠.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절이 빼박이잖아요. 표절도 점점 까면 깔수록 표절률이 점점 더 높아져. 오타도 똑같고 네. 사진도 똑같고 비문까지 똑같아. 말이 안 되는 말을 똑같이. 그러니까 안 읽어본 거지. 베끼고 한 번이라도 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낸 거야. 그냥 베끼고 치우고 제작거 표절하는 게 학계에서 제일 파렴치한 걸로 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러고서 저 10m 정도를 10m WJD도 한 번도 안 읽었어. 저러고서 서울대 네. 10개 만들겠다고 하니. 근데 여러분 제가 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만 인상은 종교를 떠나서 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 이진숙 후보자 사진 한번 PD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뭐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여자가 어떻게 또 충남대 총장을 했어요?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더니 논문 표절이 이제 10개 될 위기예요 보니까. 권오울도 신출 기몰하죠. 5개 회사에서 동시에
뭐 급여를 수령했다고 하나요? 뭐 미국에서도 국내 업체에서 돈 받으면서. 그래도 너 무슨 일 했냐?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일이다 이거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야, 이게 전직을 한 3선쯤 하면은 저런 식으로 어떻게든 먹고 사나 봐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할 때 아름아름 도와줬던 데서 나중에 이제 신세 졌으니까 갚아주겠다고 월급 주는 건데 그게 뭐냐? 그럼 국회의원 할 때 해서는 안 될 도움을 줬으니까 사후뇌물이죠. 네, 사후뇌물. 저거는 맞아요. 사후뇌물 수뢰죄잖아요, 사후뇌물이죠. 사실은. 네. 그 뻔해요, 저런 건. 뻔한 건데 안동에 있는 건설사 두 곳. 저런 거 이렇게 뭐 이사든 뭐든 올려놓고 월급 주고 하는 회사들이 다 되게 무슨 건설사들이에요. 지역에 인허가 민원 있고 뭐 이런 데들이죠. 그런 사람들. 네. 아니 왜냐면 지금도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뭐 부탁할 때 얘기할 때가 좀 있으니까. 저 꺼진 불도 다시 봐야죠. 권오울이 갑자기 보훈부 장관 될지 누가 알았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사람이 이재명 대선 유세할 때 네. 뭐 꿈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네. 근데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는데도 장관 후보로 발탁시켜 주는 게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했으니까 해준 거죠. 아니 권오울이 나는 그쪽으로 가서 붙었는지 몰랐다가 그게 하도 기가 막히니까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네. 그걸로 된 거야. 그걸로 됐어. 그런 게 좋나 봐요. 쟤네는. 이거 아부는 저렇게 대놓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권오울이 그래서 저기 간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라고 해도 저 정도 아부는 저 정도까지는 못하죠. 뭔가 영혼이 더럽혀지는 느낌이라 이게 탁탁 걸리거든요. 아니 그러고 나중에 가서도 나중에까지 이런 말 했던 게 한 20년 후에도 나올 텐데 그때도 쪽팔릴 텐데. 정말 쟤네는 대단해요. 막 이재명 이순신이다 이러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강선우는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 교체. 대단합니다. 51명을 임용하고 46회 면직했다. 4급 보좌관을 특별히 잦은 교체를 했다. 아니 그 변기 고치라고 하는데 보좌관들이 나가죠. 진짜로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택 내 쓰레기 상자를 밖에 버리라고 하거나 변기 비대에 문제가 생겨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한겨레가 저렇게 썼으면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보면 약간 쟤네들도 얘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거는 한겨레나 뉴스타파가 쓰더라고. 야 대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선우는 여가부 장관 하려다가 다음 번 공천도 조금 위태로워지지 않겠나. 공천도 위태로워지죠. 왜냐하면 갑질 이슈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슈고. 한 달에 한 명씩을 계속 바꿨다는 얘기네. 아이고야. 사람 바꾸다가 일 하겠어요 저거. 이진숙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거의 날아간 것 같아요. 거의. 사실 이진숙 정도면 청문회를 안 해야 되거든요. 예. 청문회를 하고 날아가면 사실 민주당에도 타격이기 때문에. 근데 제 느낌상 이거는 그냥 관상을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위에서는 자진 사퇴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버티는 거 아닌가. 청문회까지는 가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끝까지. 아니, 누가 봐도 물러나야 되는데 아니야 나 할 거야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